올해부터는 만 66세 이상이 되면 국가의 건강검진에 있어서 세 가지의 필수 항목이 추가됩니다. 첫째가 우울증이고요. 둘째가 치매, 세 번째가 대한 검사입니다. 대뇌 피질은 두께가 일정 부분에서는 젊은 성인들보다 더 두꺼웠다는 것입니다. 대뇌 피질은 중요한 인지 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만 66세 이상이 되면 국가의 건강검진에 있어서 세 가지의 필수 항목이 추가됩니다. 첫째가 우울증이고요. 둘째가 치매, 세 번째가 낙상에 대한 검사입니다. 저도 해당돼서 낙상 검사를 했는데요. 낙상 검사라는 게 뭐 다름이 아니고 한 발을 들고 20초 이상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서 있다면 현재 낙상에 대해서는 뭐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직장 때의 건강검진과는 달리 그 혈액검사에서의 항목들이 무척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항목만 조사를 하고요. 아예 그 심전도 조사가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폐활량 검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숨의 양과 속도를 측정하는 스파이로미터 측정기 사용도 없었습니다. 이제 건강검진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항목의 체크가 국가검진에서는 빠지는구나. 직장 시절의 검진과는 또 다르구나. 그래서 이 물리적인 어떤 육체에 대한 유용성이 이게 낮아졌구나. 씁쓸한 인상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테러법의 금지 단체인 친팔레스타인 단체인 팔레스타인 액션의 시위에 체포된 532명 중에서 60대가 147명, 70대가 97명으로 노령층 절반 가까이가 되는 데 비하여 20대는 54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대단히 왕성하고 그들이 진정 자신이 하고 싶다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다면 그들의 참여는 과격해질 정도로 대단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레 파피 푸훔, 베이비 할아버지들이라는 뜻이죠. 베이비 할아버지들이 환경운동의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라든가, 그리고 미국 캐나다에서 레이징 그레이스라는 성난 할머니들이라는 이런 단체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풍자하는 이런 노래를 지어서 활동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봄 2월에서 4월에 미국에서 트럼프에 대한 시위를 하는 참가자의 대다수가 은퇴자였다는 사실도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은퇴자들의 그 어떤 사회 참여도 왕성하지만 또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성폭력, 마약 이러한 것들의 범죄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그림자적인 측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나이를 떠나서 은퇴자들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리고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인지신경학 연구소에서는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79인을 사전에 서명을 받아서 뇌해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했는데, 첫째, 치매와 관련되는 아밀로이드 플라그와 타우 단백질이 이렇게 엉키게 되면서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아마 이분들은 특별히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뇌 피질에 관한 겁니다. 이분들의 대뇌 피질은 두께가 일정 부분에서는 젊은 성인들보다 더 두꺼웠다는 것입니다. 대뇌 피질은 굉장히 중요한 인지 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우각 피질 신경세포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세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각, 상상, 기억, 학습, 운동 이러한 전반적인 정신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다른 부위보다 또 굵게 나타났다는 점이 아주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들보다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그 슈퍼에이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대뇌 활동과의 상관에는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젊은 성인보다도 훨씬 인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해부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어떤 형태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586 세대들이 이와 유사한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80학번으로 90년대생 이후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그들이 부모 세대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 세대와 다르게 인권이라든가 성평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 그런 행동을 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세대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참여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들은 부를 향유하고, 그리고 건강한 이런 세대들은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정도로 세계적인 경제 성장 속에서 이 소득에 따르는 의료기술의 발전, 그리고 보건위생 환경의 발전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대수명의 확장까지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기대수명이 30대이지만 40대도 노인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장년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미 80세를 산 플라톤도 있었고요, 91세를 산 작가 소포클레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대수명이 아주 짧았지만 그러나 장수하는 사람들은 존재했다.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급격하게 소득의 증가, 그다음 이 소득의 증가에 따르는 보건위생 환경의 개선, 이런 것들과 영양의 개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전체적인 수명의 연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9세기까지만 해도 1810년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네덜란드의 기대수명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1900년이 들어서면서 50세로 넘어갔고요. 1948년에 미국과 스웨덴에서 70세 기대수명이 도달했습니다. 9년에 이르러서 80대 전후로 기대수명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대수명은 소득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1948년에 미국에서도 낮은 소득 계층을 가진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50세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춰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래서 일반 대중의 삶이 향상될수록 이러한 기대수명이 높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붐이 일어났고, 그 붐은 결국에는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900년에는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4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60살이었습니다. 2017년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82.7세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그 미세적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이루다가 2021년에서 22년 사이에는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 코로나의 영향으로 현재 기대수명은 21년과 23년이 동일한 이런 기대수명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미세하나마 조금씩 늘어날 것이 명확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이 증가에 대해서 아주 또 해프닝적인 사람이 나타납니다. 에밀 나텔 모반트라는 사람이 2018년에 네덜란드에서 방송 진행자고, 그리고 동기부여 전문가인 사람이 69세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법원에다가 이런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기 나이를 20년 정도 낮추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69세의 나이를 49세로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있는 연애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직장의 차별화를 당하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나는 내 신체에 걸맞게 20년 나이를 더 낮추어 달라고 법원에 이 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주의가 국가되는 네덜란드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분의 그 소장의 내용 중에 하나는 성도 전환이 돼서 바꿔주는 세상인데 왜 나이를 바꿔주지 못하느냐.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나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법원의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유주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결정을 했습니다.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나이를 변경시켜 주는 것보다는 사회적 혼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나이 차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제 시기가 아주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차별 중에 이제 나이 차별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미국에서는 ADEA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40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연령으로 인해서 차별받거나 혹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못한다거나 새로운 어떤 작업 방식에 적응하지 못한다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해고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만 단지 나이라는 이유로 해고라든가 직업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 또 노인이 해야 될 일들 점차 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전문가에 따르면 건강한 노인, 장수하는 노인들, 예를 들어 100세까지 사는 이런 노인들의 경우에는 의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의료비의 증가 그리고 어떤 복지 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과는 사뭇 다르게 전개가 되는데요. 10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93세까지는 거의 의료기관의 혜택을 받지 않고도 자주적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건강이라는 게 축복이고 혜택이죠. 이 혜택이 남아있는 한 건강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다져나가는 그런 과제가 필요하다고 그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2Y, 2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oo young, to retire. 그래서 리타이어 하기에는 너무 젊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제는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 그래서 단순히 노인 할인이라든가 기초연금에 의존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또 어떤 소외계층대로의 어떤 혜택이 되어야 합니다만은 건강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이 되어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학력이 있는 이런 세대들에게는 자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스스로가 강건해지고 이 사회에 기여도 하고 이 사회에서 스스로 지하철 요금도 내고 그리고 노약자석에도 앉지 않는 이러한 나이를 초월하는 이러한 형태의 자기완성, 자기 노력들이 필요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유니버시티 오브 더 서드 에이지입니다. 이 단체는 처음 1973년에 프랑스 툴루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영국을 중심으로 영연방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어서 호주라든가 캐나다까지 확산되었으며 유럽에서는 동유럽을 포함해서 멀리는 터키라든가 이런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까지 확산되어 있는 인생 제3막을 사는 은퇴자들을 위한 배움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미 대학을 중심으로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유니버시티 오브 더 서드 에이지는 자생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전문가 혹은 은퇴 교수 그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 오프라인은 자생적으로 지역 간에 만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렇게 교류도 하는 이런 형태의 모임 형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온라인이 또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 온라인의 경우에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참여진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배우고 싶은 사람은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해 놓았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에서만 한 40만 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서 어떤 배움의 즐거움을 이렇게 만끽하고 있는데요. 미국 은퇴자 협회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0대 이상의 사람들이 약 90%가
평생 학습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 고상한 높은 수준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간은 계속해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 배움을 거칠 수가 없겠죠. 특히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973년에 유니버시티 오브 더 서드가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서 유튜브와 같은 이런 매체들의 결합과 인공지능의 결합을 통해서 훨씬 쉽고 편하게 우리가 이런 학습을 같이 공유하고 연습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또 새롭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50대가 됐건 60대가 됐건 그게 70대가 됐건 이러한 그 AI 네트워크 속에 우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구성원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한국형 유니버시티 오브 더 서드 에이지와 같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어떤 형성, 그래서 서로가 학습과 배움이 같이 공유하는, 때로는 학습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자가 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